6개의 나폴롱상.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날씨라든가 신문에 난 기사에 대해서 띄엄띄엄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홈즈가 이렇게 물었다. 경감, 아무래도 골치 아픈 사건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군요. 아니 뭐 그리 대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래도 속 시원히 말이나 해보십시오. 홈즈가 웃으면서 재촉했다. 그럼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홈즈 씨에게는 너무 시시한 사건 같아서요. 이런 일로 당신에게 수고를 끼치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하찮기는 하지만 정말 이상한 점이 많이 있답니다. 기묘한 사건이라면 당신이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야기만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보다는 저기 계시는 왓슨 선생에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무슨 병과 관계가 있는 사건입니까? 하고 내가 옆에서 물었다. 정신병자가 저지른 것이 틀림없거든요. 그것도 아주 이상한 정신병자입니다. 나폴레옹을 몹시 미워하는지 그의 흉상만 골라서 부셔버리는데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하는 짓이라고는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역시 내가 나설 일은 아닌 것 같군요. 홈즈는 앞으로 내밀고 있던 몸을 다시 의자 등에 기대면서 말했다. 예, 그래서 내가 왓슨 선생에게 잘 어울리는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말입니다. 그 녀석이 나폴롱 흉상을 부수려고 밤에 남의 집으로 들어갔다면 이것은 경찰이 처리해야 할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훔치러 남의 집에 들어갔단 말인가요? 이거 참 재밌게 되어가는군.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홈즈가 다시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러자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수첩을 꺼내어 거기에 적어놓은 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맨 처음에 신고가 들어온 것은 나흘 전이었습니다. 캐닝턴 거리에서 그림과 조각을 파는 모스 허드슨이라는 가게에서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게 안에서 퍽퍽하는 물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주인이 급히 달려가 보았더니 진열해 둔 몇 가지 석고상 중에서 나폴롱 흉상만 산산조각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급하게 밖으로 나가서 이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조금 전에 가게에서 수상한 남자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알려주었답니다. 그러나 그 녀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석고상이래야 겨우 2세실링짜리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순찰 중인 경관에게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관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그대로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홈즈 씨 그 다음이 좀 이상야릇합니다. 저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어젯밤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이번에도 캐닝턴 거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스 허드슨 가게에서 겨우 몇백 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바니콕이라는 의사가 살고 있습니다. 그는 템스강 남쪽에서는 제일 가는 의사이고 거기에서 3km쯤 떨어진 브릭스턴 거리에도 병원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런데 바니콕 박사는 나폴롱을 몹시 존경해서 집에다 나폴롱에 관한 책과 그림 그리고 기념품을 많이 모아두고 있습니다. 박사는 며칠 전에 바로 그 모스 허드슨 가게에서 나폴롱 흉상 2개를 사서 하나는 캐닝턴 거리에 있는 집에다 놓고 또 하나는 브릭스턴 거리에 있는 병원에 다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바니컷 박사가 침실에서 내려오다 보니 홀에 진열해 놓은 흉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없어진 물건은 나폴롱 흉상뿐이고 다른 값비싼 물건에는 손도 대지 않았더랍니다. 집안을 샅샅이 조사해 보았더니 그 흉상은 산산조각이 나서 정원담 근처에 흩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경감은 잠시 숨을 돌리면서 홈즈의 얼굴을 슬쩍 쳐다보았다. 홈즈는 두 손을 계속 비벼대면서 보기 드문 사건이군 하고 말하면서 매우 재미있어하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틀림없이 홈즈 씨가 매우 재미있어할 것이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감은 신이 나는지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오늘 낮에 박사가 브릭스턴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가보았더니 그것도 누군가가 밤중에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난로 선반 위에 있었던 흉상을 가루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 사건을 보아서는 범인이 누구라고 전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기묘한 사건이로군요. 그런데 바니컷 박사의 집과 병원에서
부서진 흉상은 둘 다 모스 허드슨 가게의 것과 똑같은 모양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두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흉상을 부순 사람은 반드시 나폴롱을 미워하기 때문에 저질렀다고는 말할 수 없겠는데요. 런던에는 나폴롱의 흉상이 몇천 개나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어느 특정한 모양의 것만 노렸다면 이것은 우리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근에서 나폴롱 흉상을 팔고 있는 곳은 모스 허드슨 가게뿐입니다. 게다가 최근 2, 3년 동안 그 가게에 있었던 나폴롱 상은 아직 그 3개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근에 나폴롱 상은 오직 그 3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짓을 저지른 미친 사람이 그 부근에 살고 있다면 먼저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부수기 시작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단순히 정신병자라면 어떻게 그 흉상이 있는 곳을 알아냈는지 궁금하군요. 그럼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내가 옆에서 끼어들었다. 무슨 특별한 생각은 없네. 그런데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한 가지 일정한 방식 같은 것이 있네. 예를 들면은 바니컷 박사의 집에서는 식구들이 잠이 깨면 곤란하니까 뜰로 가지고 나가서 부수었네. 그런데 병원에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부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뜻밖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도 있네. 하여튼 레스트레이드 경감, 이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꼭 연락해 주십시오. 웬일인지 나는 이번 일이 아주 재미있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 내가 겨우 잠에서 깨어났을 때 홈즈가 허둥지둥 달려왔다. 손에는 전보를 들고 있었다. 켄징턴 구피트거리 131번지로 즉시 오시오. 레스트레이드? 도대체 무슨 일일까? 나는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멍청한 눈을 비비면서 물었다. 모르겠네. 나폴롱 사건이 또 일어났는지도 모르지. 만일 그렇다면 범인은 터무니없이 먼 곳으로 장소를 옮겼군. 하여튼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하게. 아무래도 급한 일이 생긴 것 같네. 우리는 30분쯤 뒤에 그 피트거리에 도착했다. 피트거리는 런던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곳으로 제법 큼직한 집들이 늘어서 있는 주택가이다. 도착해보니 집 앞에 난간에 사람들이 몰려서 지하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홈즈가 좀 놀란 얼굴로 내게 말했다. 저런 살인사건이라도 있었나 보군. 그렇지 않다면 웬만한 일로는 서성거리지 않는 런던의 우체부가 저 속에 섞여 있을 리가 없어. 사람들이 몸을 잔뜩 구부리고 목을 쑥 잡아 빼고서 내려다보는 모습을 보게. 틀림없이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이네. 게다가 다른 돌계단은 모두 말라 있는데 맨 위에 것만 물로 씻은 흔적이 있잖아. 저기에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있군. 곧 경감에게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겠지.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매우 침착한 태도로 우리를 맞이했다. 경감의 안내로 우리는 그 건물의 거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머리가 텁수룩한 중년 남자가 플란넬 실내복을 입은 채 이리저리 정신없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가 바로 이 집주인으로서 중앙통신사 기자인 호레이스 하커라는 사람이었다. 또 나폴레옹입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중얼거렸다. 경감은 이젠 진절머리가 났는지 얼굴에는 아주 괴롭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게다가 이번에는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하커씨, 이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시지요. 나도 남의 일을 기사로 쓰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내 일을 기사로 쓰려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모두 설명을 해주어야 하니 모처럼의 뉴스가 낡아 빠지게 될 것 같아도 무지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홈즈 씨에게는 처음부터 모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기묘한 이 사건을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커 기자는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문제는 아마 4달 전에 산 나폴롱 흉상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흉상은 하이거리의 역 부근에 있는 하딩 형제 가게에서 산 아주 값싼 물건입니다. 이 마핏에서는 모스 허드슨 가게에서, 그리고 이번에는 하딩 형제 가게에서라는 말이군. 홈즈가 머릿속을 정리하고 있는 듯이 혼자서 중얼거렸다. 하커 기자가 말을 이었다. 아시다시피 나는 직업상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야 합니다. 지난 밤에는 나는 2층 구석에 있는 서재에서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이었나 밑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나이 탓인가 보다 하고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5분쯤 지나자 갑자기 끔찍한 비명이 들렸습니다.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하커는 침을 꿀꺽 삼키고 잠시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나는 너무 무섭고 몸이 떨려서 의자에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래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매우 궁금했어요. 그래서 무서움을 꾹 참고 난로에 석탄을 젓는 쇠막대기를 꼭 쥐고는 살금살금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조심조심 걸어갔죠. 그러다가 이 방으로 들어와 보니까 창문이 활짝 열려 있고 난로의 선반 위에 놓아둔 흉상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렇게 하찮은 물건을 훔쳐가다니 정말 얼빠진 도둑이라고 생각하면서 방을 나와서 현관으로 가보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만 이 방의 창틀에서 다리를 죽 뻗으면 현관으로 올라오는 돌계단에 발이 닿습니다. 도둑도 아마 그렇게 해서 방 안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깜깜한 밖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나는 뭔가 물컹한 것에 걸려서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급히 불을 밝히고 살펴보니 놀랍게도 그것은 남자의 시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목이 깊숙하게 찔려서 그 주위가 온통 피바다였습니다. 한쪽 무릎을 세우고 입을 크게 벌리고 똑바로 누워있는 그 모습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나는 정신없이 방범용 호루라기를 불고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홀에 눕혀있고 옆에는 경관한 사람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허우, 그러면 피살된 남자의 신원은 밝혀졌습니까? 홈즈가 레스트레이드 경감에게 물었다. 그에게는 신원을 알아낼 만한 물건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시체는 경찰의 시체 안치소에 있습니다. 그는 얼굴이 햇볕에 그을려 거무스름하고 체격이 건장한 남자입니다. 나이는 아직 30살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옷차림은 그렇게 깨끗하고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노동자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뿔로 된 자루가 달린 칼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범인이 버린 것인지 아니면 죽은 사람의 것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입은 옷에는 이름이 쓰여 있지 않았고 주머니 속에는 사과 1개, 실, 싸구려, 런던시 지도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홈즈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작은 사진기로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에 있는 사람은 눈썹이 짙으며 원숭이처럼 얼굴의 아래쪽에 살이 많이 쪘고 몹시 교활해 보였다. 하커 씨도 본 적이 없답니다. 하고 경감이 말했다. 그런데 그 흉상은 어떻게 되었나요? 홈즈는 계속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물었다. 조금 전에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별로 멀지 않은 캠프턴 하우스 거리에 있는 어느 빈집들에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있답니다. 지금 그리로 가려던 참인데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먼저 여기부터 자세히 조사해 보아야겠습니다. 홈즈는 창문과 현관으로 올라오는 계단 사이를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범인은 유난히 다리가 길고 매우 몸이 날랜 사람인 듯합니다. 여기서 창문으로 올라가다 자칫 잘못하면 지하실까지 굴러떨어지고 말지요. 게다가 여기에 서서 창틀을 짚고 창문을 열어젖히다니 보통 사람으로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갈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군요. 하커 씨도 부서진 흉상을 구경하러 가시겠습니까? 맥 빠진 표정을 짓고 있는 하커 기자는 의자에 걸터 앉은 채로 꼼짝도 하기 싫은 모양이다. 이번 사건을 대강 기사로서 두어야겠습니다. 물론 저녁신문 초판에는 간단하게 기사가 실려 있겠지만 자기 집 현관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기사를 다른 신문색에 뒤진다면 그야말로 체면이 안 서지요. 하커 기자가 펜으로 사그락 사르락 종이를 긁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부서진 나폴롱 흉상이 발견된 곳은 하커 기자 집에서 200, 300은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흉상은 마치 원수를 붙잡아서 때려 부수기라도 한 듯이 온통 가루가 되어 잡초들 사이에 흩어져 있었다. 홈즈는 몇 조각을 집어들어서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그가 흉상 조각을 살펴보는 심각한 표정으로 보아서는 아마 어떤 실마리라도 잡은 것 같았다. 어떻습니까? 하고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물었더니 홈즈는 어깨를 움츠렸다.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알아낸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이 별난 범인에게는 하찮은 흉상을 손에 넣는 것이 사람의 목숨보다도 중요했습니다. 둘째, 만일 범인의 목적이 흉상을 부수는 것만이라면 집안에서 바로 부수거나 집을 나오자마자 즉시 부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런 데까지 들고 왔을까요? 집을 나오다가 누구와 마주쳤기 때문에 이곳까지 도망쳐 온 것은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렇지만 이 집의 위치를 잘 살펴보십시오.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당황하여 사방을 둘러보고 나서 말했다. 빈집이니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테죠. 그렇겠죠. 그러나 빈집을 골라서 들어갈 생각이었다면 이 집까지 오기 전에도 빈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흉상 같은 것을 들고 다니면 남의 눈에 띄기 쉬우므로 조금이라도 빨리 숨기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리가 아니겠습니까? 휴, 정말 복잡하군요. 나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두 손 들었다는 신용을 했다. 그러자 홈즈가 웃으면서 바로 머리 위에 있는 가로등을 가리켰다. 여기에 있으면 발 밑이 훤히 보입니다. 하지만 저쪽에 빈집엔 가로등이 없어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그 흉상을 들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말도 듣고 보니 그렇군요. 바니컷 선생 댁의 흉상도 현관의 전등 근처에서 부서져 있었습니다. 홈즈 선생,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우선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앞으로 수사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건 그렇고 레스트레이드 경감, 앞으로의 수사 방침은 어떻습니까? 먼저 피해자의 신원을 조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피해자의 친구들을 조사해서 피해자가 어젯밤에 피트거리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가 호레이스 하컷이 댁 현관에서 누구를 만났고 어째서 목숨을 잃었나 그 까닭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좋은 방법이로군요. 나는 다른 방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아니, 그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경감의 수사에는 절대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비교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보충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지요. 참, 레스트레이드 경감, 피트거리로 가시거든 호레이스 하컷씨에게 내 말을 좀 전해 주십시오. 어젯밤에 하컷이 댁에 숨어든 도둑은 너무나 나폴렁을 미워한 끝에 살인까지 저지른 정신병자로 여겨진다고 말입니다. 아니, 설마 진심은 아니시겠죠, 홈즈씨?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깜짝 놀라서 물었다. 글쎄시다. 홈즈가 빙그레 웃었다. 진심일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해주면 하커 기자도 기뻐할 것이고 중앙통신의 독자들도 좋아할 것입니다. 자, 왓슨, 오늘은 좀 바쁘게 움직여야 할 것 같군. 아마 좀 까다로운 일을 해야 할 걸세. 그리고 레스트레이드 경감, 오늘 저녁 6시에 베이커 거리로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6시에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가겠습니다. 하고 경감이 대답했다. 그리고 시체의 주머니에서 나온 이 사진은 그때까지만 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6시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 추리가 틀리지 않는다면 오늘 밤에는 좀 멀리 여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여행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에는 당신도 꼭 함께 가서 힘을 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만납시다. 당신의 수사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빌겠습니다. 홈즈와 나는 하이 거리에 있는 하딩 형제 가게로 갔다. 하커가 나폴렁 흉상을 샀다는 바로 그 가게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하딩은 오후에나 나올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만난 점원은 그 가게에서 일을 한 지가 며칠 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 같았다. 할 수 없군.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척척되라는 법은 없지. 나중에 다시 오기로 하세요. 왓슨, 그럼 이번에는 캐닝턴 거리의 모스 허드슨 가게로 가보세. 홈즈는 매우 실망한 것 같았지만 그 길로 마차를 타고 캐닝턴 거리로 달려갔다. 1시간쯤 뒤에 우리는 모스 허드슨 가게에 닿았다.
허드슨은 몸집이 작고 얼굴이 붉으며 매우 성격이 괴팍스러워 보였다. 예, 예, 그렇습니다. 밝은 대낮에 불황자가 가게 안에 들어와서 멋대로 물건을 때려 부순다면 무엇 때문에 저희가 많은 세금을 다달이 내야 하는지. 예, 바니컷 선생께서 바로 저희 가게에서 나폴레옹 흉상을 2개 사 가셨습니다.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대낮에 그런 짓을 하다니. 예, 제가 그 흉상을 사드린 도매상 말씀이신가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꼭 알고 싶으시다고요? 예, 예. 그건 스텝리 구 처치 거리에 있는 겔더 상회에서 사드렸습니다. 겔더 상회는 이 방면에서는 오래된 도매상이고 저도 벌써 20년 동안이나 거래하고 있습니다. 예, 모두 3개를 사왔습니다. 2개는 바니컷 선생 댁에서, 그리고 1개는 여기서 웬 불량배가 때려 부수고 말았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남자 말씀이신가요? 글쎄, 맞습니다. 베포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인데 여기에서 얼마 동안 일을 했습니다. 베포는 손재주가 아주 좋아서 조각도 할 줄 알고 또 액자를 고치거나 자질구레한 일은 뭐든지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지 지난주에 그만두었습니다. 그 뒤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글쎄, 어디서 왔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는 동안에는 별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여기를 그만둔 것은 맞아요. 가게에 있는 나폴레옹 흉상이 부서지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모스 허드슨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이제 다 알아냈네 하고 가게를 나오면서 홈즈가 말했다. 우리는 이 가게와 하커 기자 사이에 베포라는 사람이 끼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네. 이 사실 하나만 해도 15km를 달려온 보람이 있지 않은가. 그럼 왓슨, 다음에는 스텝리구에 있는 겔더 상회로 가보지 않겠나. 아마 그곳에서는 틀림없이 무엇인가를 알아낼 수 있을 걸세. 양장점, 호텔, 극장 등 화려한 거리를 지나서 우리는 냄새나고 지저분한 스텝리구에 도착했다. 여기는 유럽 각지에서 살기가 곤란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루어진 마을이다. 겔더 상회는 스텝리 구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다. 넓은 뜰에는 기념비를 만들 돌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큼직한 공장 안에서는 50명쯤 되는 기술자들이 열심히 조각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겔더 상회에 도착하자 몸집이 큰 독일인 지배인이 예의 바르게 우리 2사람을 맞아 주었다. 그리고 그는 홈즈의 물음에 요령 있고 정확하게 대답해 주었다. 장부를 조사해 보니 드비느가 만든 나폴레옹 석고상의 모조품은 수백 개나 만들어졌다. 모스 허드슨 가게에 도매로 넘긴 석고상 3개는 1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때 똑같은 흉상 6개를 만들었는데 나머지 3개는 하딩 형제 가게에 팔았다고 했다. 이 6개가 지금까지 만든 수백 개의 석고상과 다른 데가 있을 까닭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그 6개만 골라서 부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턱이 없다고 지배인이 웃으면서 말했다. 도매값은 6실링이지만 가게에서 팔 때는 12실링 이상을 받을 것이라는 말과 또 만드는 방법은 본 2개로 오른쪽과 왼쪽을 따로따로 석고로 만든 다음 그것을 맞붙이면 비로소 훌륭한 흉상이 된다고 했다. 이 일은 대개 손재주가 있는 이탈리아 사람이 한다. 완성된 것은 복되어 있는 탁자에 얹어 두었다가 완전히 마르면 창고에 보관한다. 지배인의 설명은 이것뿐이었다. 그런데 홈즈가 사진을 꺼내 보였더니 그 지배인은 갑자기 눈이 날카로워지면서 새빨갛게 변했다. 아니, 이놈 말씀이신가요? 잘 알다마다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찰에게 신세를 진 적이 없었는데 이놈 때문에 아주 혼이 났습니다. 벌써 1년도 더 지난 일이군요. 이놈이 이 마을에서 같은 이탈리아 사람을 찌르고 경찰에게 쫓기다가 여기서 숨어 들어와 일을 하다가 공장 안에서 붙잡혔습니다. 베포라고 불리는 남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인상이 나쁜 사람을 채용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기술 하나만은 훌륭했습니다. 정말 손재주가 뛰어난 놈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칼에 찔린 사람이 다행히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1년 정도만 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쯤은 교도소에서 나왔을 겁니다. 저도 체면은 있는지 2번 다시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사촌이 여기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아닙니다.
사촌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 부탁만은 꼭 지켜주십시오. 이번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일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장부를 조사할 때 얼핏 보았습니다만 그 흉상이 팔린 날짜가 작년 6월 3일이더군요. 혹시 배포가 체포된 날짜는 모르십니까? 글쎄요, 내 품삯 장부를 보면 대강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배포가 마지막으로 품삯을 받은 날짜는 5월 20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폐가 많았습니다. 홈즈는 떠나면서 우리가 찾아온 것을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도록 지배인에게 신신당부했다. 우리는 공장을 나와 서쪽으로 가다가 도중에서 눈에 띄는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켄징턴의 정신병자 살인 사건. 이라는 기사가 크게 실린 신문이 음식점 입구에 붙어 있었다. 하커 기자가 자기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사로 쓴 것이었다. 안에 들어가서 신문을 펼쳐보았더니 역시 중앙통신지에다 하커 기자가 세상 사람들의 눈길을 끌도록 요란스럽게 2단을 꽉 채워 놓았다. 홈즈는 점심을 먹으면서 신문을 읽었다. 정말 재미있군. 왓슨 들어보게. 이 사건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권위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였음은 실로 반가운 일이다. 경시청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레스트레이드 경감과 유명한 사립탐정인 셜록 홈즈 씨는 뒤숭숭하고의 어리숙한 범행으로 보아 이번 사건은 미리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정신병자가 순간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똑같이 결론지었다. 왓슨, 신문이란 것은 잘만 이용하면 꽤 쓸모가 있다네. 그럼 다시 하딩 형제 가게로 가보세. 하딩 형제 가게의 주인은 태도가 분명하고 말솜씨가 훌륭했으며 무척 똑똑해 보이는 남자였다. 그 사건이라면 저녁 신문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하커 선생님은 저희 가게의 단골이며 그 나폴렁 흉상은 꽤 오래전에 팔았습니다. 그것은 스템리구에 있는 겔더 상회에서 한꺼번에 3개를 사들였는데 모두 팔았습니다. 삭하신 분들 말씀인가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매상 장부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군요. 하커 씨와 치즈위크 레버넌 베일에 있는 레버넌 별장의 브라운 씨, 그리고 레딩시 글로브 거리에 사는 샌드퍼드 씨가 사가셨습니다. 예? 이 사진의 남자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얼핏 보아도 쉽사리 잊을 얼굴은 아니군요. 이탈리아 사람들 말씀이십니까?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부를 볼 마음만 있다면 이따위 장부는 아무라도 훔쳐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엄중하게 챙겨둘 만한 것은 아니니까요. 이번 사건은 정말 어렵겠군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홈즈는 수첩에다 계속 뭔가를 적었다. 홈즈는 자기 생각대로 일이 잘 되어가는지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딩 형제 가게 주인과 헤어져서 우리는 급히 베이커 거리의 홈즈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기다리다 지쳐서 이리저리 서성이고 있었다. 잘 되어갑니까, 홈즈 씨? 예, 그럭저럭 정말 바쁜 하루였습니다. 우리는 하딩 형제 가게와 모스 허드슨 가게 그리고 흉상을 만드는 공장에 가서 그 나폴렁 흉상이 어떻게 팔렸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흉상 말씀입니까? 글쎄, 그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피해자의 신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건 아마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셨습니까? 신원뿐만이 아니고 살해된 동기도 알아냈습니다. 그거 참 많은 도움이 되겠군요. 내 동료 중에 이탈리아 사람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경감이 있거든요. 피해자를 보였더니 이놈이었군. 합디다. 목에 십자가를 걸고 있는 것과 얼굴이 검게 탄 것을 보고 나도 그 남자가 남쪽에서 온 사람일 것이라고 짐작은 했습니다. 그는 나폴리 태생의 피에트로 베누치라는 사람인데 런던에서도 손꼽히는 불량배라고 합니다. 게다가 명령에 따르지 않는 부하는 무조건 죽여버린다는 유명한 비밀 조직인 마피아 단원입니다. 아마 그를 죽인 범인도 이탈리아 사람이며 마피아 단원일 것 같습니다. 범인은 뭔가 조직의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피에트로의 미행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하컷이 덱을 나올 때 피에트로가 나타나서 칼을 들도 위협하자 오히려 피에트로를 죽여버린 것 같습니다. 훌륭합니다.
정말 그럴듯한 추리입니다. 하고 홈즈가 손뼉을 쳤다. 하지만 흉상이 부서진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하셨군요. 또 흉상입니까? 그런 하찮은 도둑놈은 붙잡아봐야 겨우 6개월형에 지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놈을 살인범으로 붙잡는 일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탈리아인 담당 경감과 이탈리아인 거리로 가서 그 사진의 남자를 찾아보겠습니다. 홈즈 씨, 함께 가지 않으시렵니까? 글쎄, 이번에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보다 더 쉽게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탈리아인 거리에 말입니까? 아니요, 치즈윗구입니다. 오늘 밤에는 우리와 함께 치즈윗구를 조사해보고 이탈리아인 거리는 내일 함께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거기는 좀 늦게 가더라도 별일은 없을 겁니다. 11시 정도에 출발하면 아마 내일 아침까지는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과 내가 안락 의자에서 쉬고 있는 동안 홈즈는 2층 자료실에서 뭔가를 조사하고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려왔다. 11시 정각에 예약된 마차가 우리를 태우러 왔다. 나는 품속에 권총을 집어넣었고 홈즈는 위험한 경우라고 생각되는 때만 가지고 다니는 나비든 사냥용 채찍을 손에 들었다. 우리는 해머스미스 다리를 건너서 마차를 세우고 마부에게 기다리고 있으라고 일러둔 다음 홈즈를 따라서 어느 집에 도착했다. 그 집 문기둥에는 레버넌 별장이라고 쓰여 있었으며 사람들이 모두 잠이 들었는지 불이 모두 꺼져서 깜깜했다. 다만 현관의 유리문에서만 희미한 빛이 새어 나와서 뜰에 오솔길을 흐릿하게 비추고 있었다. 널빤지로 된 담 안쪽이 특히 어두웠으므로 우리는 그곳에 쭈그리고 앉았다. 꽤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할 걸세. 홈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엇보다도 비가 오지 않아서 다행이군. 우리는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검은 그림자가 원숭이처럼 날쌔게 뜰의 오솔길로 뛰어들었다. 검은 그림자는 잠시 유리문에서 새어나오는 빛의 모습을 드러냈으나 곧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잠시 숨을 죽이고 있었더니 끽끽 하는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창문을 억지로 여는 소리 같았다. 그 소리가 그치고 조금 있으려니 집안에서 밝은 칸델라 불빛이 보였다. 조금 뒤 그 빛은 이 방 저 방으로 돌아다녔다. 창문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붙잡읍시다.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속삭이고 있는데 수상한 남자가 창문을 넘어서 나왔다. 불빛 아래로 지나가는 모습을 보니 그는 겨드랑이에 뭔가 하얀 물건을 끼고 있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순간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울렸다. 이어서 후드득 하고 부서진 석고 조각이 떨어지는 소리. 그는 그 일에 너무 열중하고 있었으므로 우리가 슬그머니 다가서는 것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재빨리 홈즈가 등 뒤에서 그를 덮쳤다. 거의 동시에 나와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달려들어서 그의 팔을 하나씩 꽉 잡았다. 찰칵하는 수갑 소리. 그의 얼굴을 들어올리고 보았더니 그는 우리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그 푸르스름한 얼굴빛과 위로 올라간 눈으로 보아 알 수 있듯이 바로 그 사진에 있던 사람이었다. 홈즈는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부서진 석고 조각을 하나씩 주워 불빛에 비춰보았다. 그것은 전에 보았던 나폴롱의 흉상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찮은 석고 조각일 뿐 별것도 아니었다. 홈즈가 석고 조각을 하나하나 조사하고 있는데 눈앞이 환해지면서 현관문이 열렸다. 뚱뚱한 이 집 주인이 셔츠에다 바지 차림으로 나타난 것이다. 저 브라운 씨 되시지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셜록 홈즈 씨입니까? 심부름꾼에게 보내신 편지를 받고 문단속을 단단히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둑이 붙잡혀서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 잔 드십시오. 그러나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범인을 빨리 경시청으로 데려가고 싶어 했으므로 우리는 즉시 마차를 타고 경시청으로 갔다. 범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텁수룩한 머리카락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우리를 계속 쏘아보기만 했다. 어쩌다가 내 손이 놈의 몸에 닿자 내 손을 물려고 했다. 경시청에서는 즉시 신체 검사를 했지만 나온 것이라곤 2세 실링의 돈과 자루에 피가 묻은 칼뿐이었다. 소지품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헤어질 때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말했다.
이탈리아인 담당 경감에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만 마피아단과 관계된 사건임이 틀림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홈즈 씨 이놈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범인의 행적을 미리 알아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이놈이 거기에 가리라고는 짐작도 못했습니다. 오늘 밤은 너무 늦었으니 그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지요. 게다가 아직 할 일이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내일 오후 6시에 한 번 더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마 범죄사에 오래도록 남게 될 겁니다. 다음날 저녁에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범인의 신상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가지고 왔다. 이름은 베포, 성은 아직도 모름. 이탈리아인들의 거리에서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불량배이다. 본디그는 솜씨가 좋은 조각가였으나 어쩌다가 나쁜 길로 빠져서 경범죄로 한 차례, 동료를 찌른 죄로 한 차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영어는 잘하지만 절대로 입을 열지 않으므로 흉상을 부순 까닭은 아직 모르고 있다. 이 남자가 겔더 상회의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으므로 그 흉상들은 어쩌면 자기가 만든 물건인지도 모른다고 경찰이 짐작하고 있는 정도이다. 홈즈는 벌써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홈즈는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몹시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드디어 홈즈가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나타났다. 시뻘건 얼굴에 턱수염이 희끗희끗한 그 손님은 기차 때문에 늦었다고 변명하면서 낡고 큼직한 여행 가방을 탁자 위에 놓았다. 그런데 그의 가방에서 나온 물건은 놀랍게도 나폴레옹 흉상이었다. 이것은 전혀 흠이 없는 완전한 흉상이었다. 홈즈는 10파운드를 주고 그 사람에게 그 흉상을 산 다음 영수증에 서명을 받고 나서 돌려보냈다. 그 다음에 홈즈는 이상한 행동을 했다. 하얀 보자기를 탁자 위에 깔고 나폴레옹 흉상을 그 위에 얹어 놓은 다음 사냥용 채찍으로 3개 내리친 것이다. 나폴레옹 석고상은 순식간에 부서지면서 하얀 석고 조각이 보자기 위로 우르르 떨어졌다. 홈즈는 그 조각 하나하나를 뚫어지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잠시 뒤에 홈즈는 무슨 소리를 지르면서 조각 하나를 높이 쳐들어 보였다. 그 하얀 석고 조각 속에는 푸딩에 들어있는 건포도처럼 검고 둥근 것이 박혀 있었다. 여러분, 보르지아 집안의 그 유명한 흑진주를 보십시오. 레스트레이드 경감과 나는 어리둥절해 있다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서는 열심히 박수를 보냈다. 홈즈는 창백한 얼굴을 좀 붉히면서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는 배우처럼 두 사람에게 고개를 숙였다. 여러분,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진주입니다. 나는 데이크리 호텔에 묵었던 이탈리아의 켈로나 공작의 침실에서 없어진 이 진주가 스템리구에 있는 겔더 상회의 공장에서 만든 6개의 나폴레옹 흉상 가운데 마지막 하나, 즉 이 흉상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 이 흑진주가 도난당했을 때 상황을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나도 실은 그때 사건을 의뢰받았으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공작 부인의 하녀였던 이탈리아 여자에게 혐의가 있으며 그녀의 오빠가 런던에 있다는 사실까지는 알았으나 두 사람 사이에 연락이 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흐지부지 끝나 버렸습니다. 그 하녀의 이름은 루크레치아 베누치입니다. 나는 그저께 밤에 죽은 피에트로 베누치가 바로 그녀의 오빠가 틀림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문을 읽어보았더니 진주가 없어진 것은 베포가 동료를 찌르고 체포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때 베포는 경찰에 쫓기다가 나폴레옹 흉상을 만들고 있는 공장 안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 베포가 진주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포가 피에트로에게 빼앗은 것인지 또는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한패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피에트로 누이 동생의 부탁을 받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경찰에 쫓기고 있을 때 베포는 이 흑진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붙잡히면 그 진주는 당장 빼앗겨 버리겠지요. 그렇다고 느긋하게 어디에 숨겨둘 틈도 없었습니다. 이 순간에 베포의 눈에는 공장의 복도에 늘어놓고 말리던 6개의 나폴레옹 석고상이 들어왔습니다. 석고상들은 아직 굳지 않아서 말랑말랑했지요.
조각 솜씨에는 자신이 만만한 배포는 석고상에 재빨리 구멍을 뚫고 진주를 밀어 넣은 다음 두세 번 그 위를 만져서 매끈하게 다듬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비밀 창고입니다. 절대로 발견될 염려가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배포가 교도소에 1년간 갇혀 있는 사이에 나폴롱 흉상은 다른 가게로 팔려버렸습니다. 석고상 6개 중에서 어느 것에 진주가 들어있는지는 배포 자신도 몰랐습니다. 6개를 모두 부수고 찾아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진주는 석고와 함께 굳어버렸기 때문에 흔들어 보아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배포는 교도소를 나온 뒤 나폴롱 흉상이 팔려간 곳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먼저 겔더 공장에서 일하는 사촌에게 부탁해서 6개의 나폴롱 석고상이 도매로 팔려간 곳을 알아냈습니다. 모스 허드슨 가게에는 점원으로 취직해서 석고상 3개가 팔려간 곳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3개에는 진주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하딩 형제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이탈리아 사람에게 부탁하여 나머지 3개가 팔린 데를 알아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간 곳이 하커기자 댁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주를 빼앗긴 피에트로가 놈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보고 그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결과로 일어난 것이 바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피에트로는 배포의 사진을 가지고 다녔을까? 내가 옆에서 이렇게 물었다. 그건 다른 사람에게 사진을 보이면서 이런 사람을 아느냐고 물어볼 경우가 있지 않겠나? 그런데 배포는 피에트로를 죽인 다음부터는 신변의 위험을 느끼기 시작했네. 그래서 그는 살인사건의 열기가 식을 때까지 잠시 진주 찾기에서 손을 뗄 것인가 또는 빨리 서둘러야 될 것인가 망설였을 거네. 나는 나중의 것으로 짐작했지. 자칫 잘못하면 경찰이 그 진주를 눈치채고 찾아낼지 모르기 때문이네. 물론 그 하커 기자가 가지고 있는 나폴롱상에 진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네. 그러나 만일 없었다고 하면 남은 흉상은 2개뿐인데 그 둘 중에서 가까운 런던 시내의 것에 먼저 손을 대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는 브라운 씨에게 문단속을 단단히 하고 있으라고 주의를 시켜놓고 그가 나타나기를 기다린 것이네. 물론 그때는 이미 배포가 찾고 있는 물건이 보르지아 집안의 흑진주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네. 그 조금 전까지는 배포가 뭔가를 찾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하게 무엇을 찾는지는 몰랐었지. 하지만 배포에게 찔려 죽은 사람이 피에트로 베누치란 것을 알고 나는 즉시 이 사건과 흑진주를 연결시킬 수 있었던 거야. 그렇게 해서 나머지 석고상 속에 진주가 있다는 것이 확실해진 것이라네. 그래서 나는 그 마지막 나폴롱 석고상을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레딩시의 샌드퍼드에게서 샀던 것일세. 우리는 홈즈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말 훌륭합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겨우 입을 열었다. 나는 당신이 여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많이 보았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해결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예? 아닙니다. 우리 경시청은 당신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 같은 분이 영국에 계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 홈즈는 조금 얼굴을 돌렸으나 그 얼굴에는 여느 때와는 달리 뜨거운 감동의 빛이 떠오르고 있는 것을 나는 알아차렸다. 고명한 의뢰인. 이제는 괜찮겠지. 이 말이 그때 셜록 홈즈의 의견이었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에 이제부터 이야기할 사건을 공표하게 해달라고 적어도 10번쯤은 졸라서 겨우 승낙을 받게 된 것이다. 이라하여 가까스로 나는 어떤 뜻에서는 그의 생애 최고의 시기라고도 할 수 있는 때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발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홈즈나 나나 터키탕에 대해서는 그다지 아는 바가 없는 편이었다. 욕실에서 나와 휴게실에서 땀을 식히는 동안 기분 좋은 피로 속에 잠겨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는 그도 얼마쯤은 입이 가벼워져 꽤 인간미를 띠게 된다. 노선벌랜드 거리의 터키탕 위층에 다른 곳과 묘하게 동떨어진 장소가 한 군데 있는데 침대 의자가 2개 나란히 놓여 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것은 1902년 9월 3일 이 침대 의자에 나란히 누워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내가 요즘 무슨 색다른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그는 대답 대신 뒤집어 쓰고 있던 시트 사이로 길고 가느다란 신경질적인 팔을 쑥 내밀더니 옆에 걸려있는 우솥 주머니를 더듬어 편지 봉투 한 장을 꺼냈다. 대단한 일도 아닌데 공연히 떠들어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생사가 걸린 문제인지
지금으로서는 여기 쓰여 있는 것밖에 모르는 일이지만 하고 말하며 홈즈는 나에게 봉투를 건네주었다. 받아보니 칼튼 클럽에서 쓴 것으로 날짜는 전날 밤으로 되어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셜록 홈즈 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 아직 선생님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편지로 남아 경의를 표합니다. 당돌한 말씀입니다만 아주 신중을 요하는 중대사에 대해 의논 드릴 일이 있어 내일 오후 4시 30분에 찾아뵙겠으니 꼭 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는지 여부를 칼튼 클럽으로 전화해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제임스 데멀리 경 물론 승낙한다고 대답은 해 놓았는데 홈즈는 내가 돌려주는 편지를 받으며 말했다. 자네는 이 데멀리라는 사람에 대하여 뭔가 아는 게 있나? 사교계에선 꽤 이름이 나 있다는 사실뿐이지 뭐. 그럼 내가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셈이군. 신문에 나기를 거리는 골치 아픈 사건을 교묘하게 해결하는데 명망이 있네. 자네도 기억하고 있을런지 모르겠네만 해마포드의 유언장 사건에 대하여 조지 루이스 경과 협의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 상류사회에 출입하는 사람치고는 타고난 외교의 재질이 있지. 그래서 오늘 의논하러 오겠다는 일도 공연히 혼자서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군. 우리 물론 자네도 협조해 주겠지? 그거야 내가 부탁하고 싶은 일일세. 그럼 4시 30분이야. 그때까지는 이 문제를 잊어버리도록 하세. 그 무렵 나는 퀸앤 거리에 살고 있었는데 약속한 시간이 되기 전에 베이커 거리에 와 있었다. 정각 4시 반이 되자 제임스 데멀리 경이 나타났다. 제임스 경에 대해서는 새삼 여기서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도량이 넓고 시원스러우며 정직한 인품에 수염이 없는 큰 얼굴, 특히 그 여유 있는 쾌활한 목소리는 누가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테니까. 아일랜드주 인다운 잿빛 눈에는 담백함이 넘쳐 흐르고 미소를 머금은 입계는 계속 쾌활한 표정을 짓고 있다. 윤이 나는 실크햇, 검은 프로코트를 비롯하여 검은 비단, 나비, 텍타이에 꽂은 진주핀, 번쩍거리는 구두 위에는 보랏빛 각반 등 세밀한 곳까지 빈틈없이 갖추었으며 그 하나하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보기에도 위대한 귀족이 들어왔으므로 우리의 작은 방은 압도되는 듯했다. 아, 역시 왓슨 박사도 함께 계셨군요. 그는 공손히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홈즈 선생 상대방은 폭력쯤은 예사로 알고 어떤 일에도 개의치 않는 사람이므로 왓슨 박사의 협력이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이 넓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위험한 인물은 달리 없을 겁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유쾌한 인물이라면 나도 몇 사람 상대로 한 경험이 있습니다. 홈즈는 싱긋 웃으며 말했다. 담배는 피우지 않으십니까? 그럼 실내하고 담배를 좀 피우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인물이 죽은 모리어티 교수나 아직 살아있는 세바스찬 모런 대령보다 더 위험한 인물이라면 분명히 상대로 삼을만 합니다.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구르너 남작이라는 이름을 들으신 일이 있으신지요? 오스트리아의 살인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데멀리 대령은 웃으면서 염소 가죽 장갑을 낀 두 손을 들고 말했다. 무슨 일이고 당신의 눈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 홈즈 선생은 그 사람이 살인지라는 것도 이미 아시고 있군요. 대륙의 범죄 사건을 상세히 조사해 두는 건 내가 꼭 해야 할 일이지요. 그 프라하 사건의 기록을 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범행이라고 믿지 않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겨우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쟁점이 순수한 법률적 기술 문제였다는 것과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의문을 남기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는 쉬프리겐 고개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 때문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가 손을 써서 죽인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이 눈으로 본 거나 다름없이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영국에 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머지않아 내가 그 사람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는 것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르너 남작이 무슨 짓을 했다는 말입니까? 설마 옛날의 비극 문제를 여기서 되풀이하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아닙니다. 더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범죄는 일어난 것을 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미리 방지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홈즈 선생 끔찍한 문제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진 것을 보면서 더구나 그 결과를 명백히 내다보면서 그것을 방지할 수 없다면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데리러 온 어떤 인물에 대하여 호의를 가져주시겠지요. 당신은 중개자로 오신 거로군요. 본인은 누굽니까? 홈즈 선생, 그 점만은 너무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명예에 있는 이름은 이야기 도중에 나온 일이 없노라고 돌아가서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가 난처해집니다. 그 사람의 동기는 어디까지나 훌륭하고 의협적인 것이지만 이름은 알리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렇다고 보수에 대해서 번거롭게 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 행동의 자유를 조금도 속박하지 않으리라는 것 또한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의뢰자는 누구이건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나는 비밀은 한쪽 끝에만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양쪽에 있게 되면 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조건이라면 사건을 맡을 수 없습니다. 손님은 몹시 당황했다. 그 크고 예민해 보이는 얼굴이 곤혹과 실망으로 어두워졌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당신은 모르시는 것 같군요. 덕분에 나는 중대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어쨌든 여기서 내가 사실을 털어놓게 되면 홈즈 선생으로서도 기꺼이 받아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허용된 범위 안에서 사정을 말씀드리겠으니 들어주시겠습니까? 듣고 말고요. 그로 인해 내가 아무 구속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선 먼저 선생은 드멜빌 장군을 아시겠지요? 카이버 고개로 유명한 드멜빌 장군 말씀입니까? 그 사람이라면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바이올레트 멜빌이라고 하면 돈이 많고 젊고 아름다우며 재치가 있어서 어느 점으로 보나 나무랄 데 없는 아가씨입니다. 우리가 지금 악마의 소나기에서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이 사랑스럽고 순진한 아가씨입니다. 그럼 구르너 남작이 그 아가씨의 약점이라도 잡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여성에게 있어선 가장 강력하게 사랑의 힘으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이미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사람은 세상에서도 보기 드문 호인인데다 로맨틱하고 달콤한 면을 갖추고 있습니다. 듣는 배에 의하면 그 사람은 어떤 여자건 마음대로 자기 일에 이용할 수 있다더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바이올레트 멜빌 양과 같은 신분의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있었을까요? 지중해를 요트로 여행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회원은 모두 가려 뽑은 사람들이었지만 회비는 각자 부담하는 것이었으므로 말하자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주최자는 물론 남작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참가를 받아들였는데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지요. 그 악한은 그 아가씨를 따라다니며 마침내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열중한 모습은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맹목적인 사랑이라고 할까요? 무엇에 정신을 빼앗긴 듯 그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형편입니다. 나쁜 평판이 나돌고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도무지 듣지 않는 겁니다. 마치 미친 것 같은 상태라서 어떻게든지 눈을 뜨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요점만 말하면 다음 달에는 그에게 결혼 신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아가씨도 이제는 성년이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니까 도저히 손을 쓸 도리가 없습니다. 그 여자는 오스트리아에서 있었던 남작의 사건을 알고 있나요? 어쨌든 교활한 사람이니까 좋지 않은 과거 중에서 세상에 알려진 부분만은 숨김없이 아가씨에게 털어놓은 모양인데 다만 어느 것이나 다 자기에겐 죄가 없으며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교묘하게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는 그 말을 완전히 믿어도 옆에서 뭐라고 말해도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거 참 난처하겠군요. 하지만 덕분에 의뢰자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다름 아닌 드멜빌 장군이군요. 방문객은 의자에 앉은 채 망설이는 듯 몸을 움찔거리더니 입을 열었다. 그렇다고 긍정하여 선생을 속이기는 쉬운 일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드멜빌 장군은 반쯤 병자입니다. 강직하고 씩씩한 군인도 이번에만은 기가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절대로 그런 모습을 보인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만은 낙심을 하여 한낱 늙은 노인이 되어버려서
그 오스트리아인처럼 재치 있고 유력한 악한을 밀어낼 힘은 생각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나에게 의뢰한 이는 장군과 오랜 친분을 맺어온 사이일 뿐만 아니라 그 아가씨가 어렸을 때부터 친자식처럼 귀여워해 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과 같은 비극을 남의 일처럼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경시청을 찾아갈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께 부탁하자고 말을 꺼낸 것은 그분입니다만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 이름은 절대로 밝히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는 물론 선생의 위대한 실력을 발휘하면 문제없이 알아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이것은 명예에 관한 문제이니 부디 그것만은 입 밖에 내지 말아달라고 거듭 부탁하는 바입니다. 홈즈는 들뜬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 일이라면 안심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사건 그 자체에 대해서도 흥미를 느끼게 되었으니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연락을 취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늘 칼튼 클럽에 있습니다. 만일 급한 일이 있을 때는 X31이 저의 전화번호이니 연락해 주십시오. 홈즈는 기록 노트를 무릎 위에 펴놓더니 미소를 띠며 말했다. 구르너 남작의 현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킹스턴에서 가까운 베든로지라는 큰 집에 살고 있습니다. 좋지 못한데 투기를 해서 한몫 잡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적수로 삼으면 아주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그 사람에 대해 해주실 말은 없습니까? 사치를 좋아하는 사나이로 승마가 취미입니다. 한때는 헐링검의 폴로에 몰두했었는데 그 클럽 사건으로 소문이 자자해지자 물러나야만 했으므로 지금은 고서와 그림 수집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예술적인 재질로 상당한 모양입니다. 중국 도지기에 대해서는 정평 있는 권위자로 그 방면에 대한 저서도 있습니다. 복잡한 성격이군요. 대범죄자는 모두 그런 법입니다만 내가 잘 알고 있는 찰리 피스는 바이올린의 명수였고 웬라이트도 가볍게 보아넘길 수 없는 예술가였습니다. 그 밖에도 얼마든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만 그럼 이만 돌아가 보시지요. 내가 구르너 남작을 상대로 뛰어보겠다고 하더라고 의뢰인에게 전해주십시오. 그 밖에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나도 문의해 볼 만한 곳이 몇 군데 짐작이 가니까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손님이 돌아가자 홈즈는 오랫동안 나의 존재마저 잊어버린 듯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더니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왓슨, 자네 의견은 어떤가? 글쎄 우선 그 여자를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군. 무슨 말인가? 병자가 되다시피 한 늙은 아버지가 설득을 해도 안 된다라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와 가서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은다. 하기야 다른 방법이 다 소용없게 된다면 자네 말대로 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처음에는 아무래도 다른 방향에서 손을 대야겠지. 우선 시넬 존슨이 도움이 될 것 같군. 나는 홈즈의 사회활동 중에서 후기의 것은 지금까지 그다지 붓으로 옮긴 일이 없었으므로 시누엘 존슨의 일을 회상록에서 취급할 기회가 없었다. 이 사나이는 금세기 20세기 첫 무렵부터 홈즈에게 있어 아주 유력한 조수였던 것이다. 존슨은 유감스럽게도 최초에는 아주 위험한 악한으로 이름을 날렸고 파크허스트 감옥에도 2번이나 들어갔었다. 그런 뒤 괘씸하여 홈즈와 손을 잡은 것이며 런던의 암흑 사회에 그의 하수인으로 파고들어가 정보 수집을 해왔다. 이렇게 하여 얻은 정보가 치명적인 효과를 올린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것이 만일 경찰의 첩자였다면 곧 탄로가 났겠지만 그가 관계하는 것은 언제나 직접 법정에 올려지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료들도 그의 활약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어쨌든 2번이나 감옥에 들어간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떤 나이트클럽이나 싸구려 하숙집이나 도박장 등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고 관찰력이 날카로워서 머리의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해오는 첩자로는 아주 그만이었다. 셜록 홈즈가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인 것이다. 나는 공교롭게도 본업인 의사일이 바빠서 곧바로 활약하기 시작한 홈즈와 행동을 같이 할 수 없었으나 미리 약속을 하여 그날 밤 심프슨 레스토랑에서 그를 만났다. 바깥 창문가에 있는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아 스트랜드 거리를 흘러가는 사람들의 무리를 내려다보며 그는 그날의 경과를 말해주었다. 존슨은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암흑 사회의 한 구석에서 뭔가 알아내올지도 몰라.
남작의 비밀을 알아내려면 무엇보다도 죄악의 근본을 찾아야 하니까. 하지만 이미 알려진 남작의 나쁜 소행도 바이올렛 양이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비록 자네가 아무리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다 하더라도 그 여자의 결의를 번복시킬 만한 힘은 없을 걸세. 그거야 알 수 없는 일이지. 여자의 마음은 감정이나 이성이나 모두 남자로서는 풀기 힘든 수수께끼야. 살인자를 용서하는가 하면 하찮은 일에 마음을 아파하는 일도 이거든. 구르너 남작도 말한 일이 있지만. 뭐라고? 남작과 말해본 일이 있나? 음, 나의 계획을 아직 말하지 않았었군. 왓슨. 나는 그 사나이하고 직접 부딪혀보고 싶었었네. 마주 앉아 눈과 눈을 마주보며 어떤 재료로 이루어진 사나이인지 친근감을 갖고 살펴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존슨에게 지시를 한 뒤 마차를 알려 킹스턴으로 찾아갔는데, 남작은 아주 상냥한 사람이었어. 자네라는 것을 알던가? 알고 말고가 없지. 명함을 내놓고 면담을 부탁했는 걸. 상대방에게 부족한 점은 없었네. 얼음같이 냉정하고 목소리도 아주 점잖더군. 꼭 자네와 같은 의사들에게서 인기 있는 사람들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코브라처럼 도끼 있는 녀석이야. 그는 소질이 있더군. 겉으로는 오후에 차라도 마시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그 속에는 지옥의 잔인성을 간직하고 있어. 그야말로 진짜 범죄 귀족이지. 나는 아델버트 구르너 남작에게 주목하기를 잘했다라고 기뻐하고 있는 참일세. 상냥하다고 했지? 잡힐 듯한 쥐를 보고 골골소리를 내는 고양이 같다고나 할까. 그런 사나이의 상냥함은 우악스러운 사람의 폭력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지. 우선 인사법부터가 특색이 있더군. 조만간 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는 아마 드멜빌 장군의 의뢰로 바이올렛 향과 저의 결혼을 막으려고 오셨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하고 말하더군. 그래서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 그랬더니 미리 말문을 탁 막으려는 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것은 애써 얻은 명성을 땅에 떨어뜨리게 될 뿐입니다. 이것만은 당신에게 맞는 문제가 아닙니다. 헛수고일 뿐 아니라 오히려 어떤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곧 손을 떼도록 강력하게 충고드리는 바입니다. 그거 참 묘한 일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말을 나도 당신에게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당신의 두뇌에는 이미 탐복하고 있었으며 이렇게 처음 뵙는데도 능히 짐작하고도 남겠군요. 그래서 남자 대 남자의 이야기로 말씀드리는데, 지난 일을 들춰내서 부당하게 당신을 불쾌하게 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다 끝난 일이고 당신 역시 발밑이 어두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끝까지 이 결혼을 고집하신다면 유력한 반대자가 사방에서 일어나 당신은 결국 영국에 있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해가며 버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경우엔 잠자코 그 여자에게서 손을 떼는 것이 현명합니다. 당신의 과거를 그 여자가 알게 되면 좋지 않을 테니까요. 그 남작은 코미션 포마드를 발라 빳빳하게 만들어 마치 곤충의 짧은 더듬이 같았는데를 쪼크거리며 잠옷 재밌다는 듯이 듣고 있더니 마침내 조용히 웃으며 말하더군. 웃어서 미안함 나다만 당신이 하는 짓을 보고 있자니 마치 손에 카드도 쥐지 않고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우스워서 못 견디겠군요. 이것만은 교묘하게 해낼 만한 사람이 없으리라고 보고는 있지만 어쨌든 다소 비장한 데가 있는 것 같군요. 하지만 이렇다 할 비결은 없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주 하찮은 카드뿐이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다고 봅니다. 사실을 분명히 말해드리지요. 나는 좋은 방법이 강구되어 있으니까 보여드려도 상관없습니다. 다행히 나는 그 여자의 사랑을 완전히 얻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과거의 불행한 사건을 다 털어놓고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또 머지않아 어디서 심술궂은 마음이 있는 자가 자신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타나서 그 말을 과장해서 짓거리게 될 테니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면 되리라는 것도 다 말해 두었습니다. 당신은 최면술의 후속 암사에 대한 것을 들으셨겠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아시겠군요. 개성이 강한 사람은 비속한 안수엔수, 나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아도 최면술을 걸 수 있는 법이니까요. 그녀는 당신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면 틀림없이 만나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아버지의 말씀에 아주 고분고분하니까요. 단 한 가지 작은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런 식이었네, 왓슨. 이렇게 되면은 도저히 말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되도록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 없이 물러나려고 했는데 문고리에 손을 대는 순간 남작이 나를 부르지 않겠나. 그런데 홈즈 씨, 프랑스의 탐정 르블랑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도 몽마르트르에서 아파슈 파리 시내의 건달리의 습격을 받아 평생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한 우연의 일이지만 그 사람은 일주일 전부터 나의 신변을 조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홈즈 씨도 그런 꼴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다지 유쾌한 일은 아니니까요. 그렇다는 것을 안 사람도 한둘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는 대신 내겐 나의 길을 택할 수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이것이 당신에게 드리는 마지막 말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말이지 뭔가.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네. 험악한 사람 같군. 굉장히 험악한 사나이야. 위협적인 말에 꼼짝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입으로 말하는 그 이상의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자니까. 꼭 간섭을 해야 할 일인가? 그가 바이올렛 양과 결혼하면 그렇게 난처해지는 일이 있는가? 그가 전처를 죽인 것이 사실이라면 결혼하게 되면 큰일이지. 그리고 의뢰자가 부탁하는 일이니만큼 왈가왈부할 것이 못 되네. 자, 커피를 마시고 함께 우리 집에 가보세. 틀림없이 기운이 펄펄한 신회리 보고를 가지고 와 있을 테니까. 가보니 과연 큰 몸집에 천해 보이는 불그레한 얼굴에 마치 괴혈병에라도 걸린 것 같은 사나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생기 있는 검은 눈만이 교활한 속마음을 얼굴에 나타내고 있었다. 자신 있는 세계에 숨어 들어갔다 온 듯 그 증거를 옆에 소파에 앉혀놓고 있었다. 화사하고 불타는 듯한 젊은 여자이다. 파리한 정열적인 젊은 얼굴이긴 하지만 죄악과 비탄의 생활에 지쳐서 문둥병을 앓은 듯한 흔적마저 남아있는 오랫동안 거친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이 여자는 키티 윈터 양입니다. 하고 신웰은 두툼한 손을 흔들며 소개했다. 이 여자가 글쎄 아니 그건 본인이 말하겠지요. 나는 지시를 받은 지 1시간도 못 되어서 이 여자를 찾아냈습니다. 나를 찾는 일이야 누워서 떡 먹기지요. 이 지옥 같은 런던에서 나간 일이 없는 걸. 그 점은 뚱뚱이 신웰과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뚱뚱이하고는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예요. 안 그래요, 뚱뚱이? 하지만 나는 말하겠는데 세상에 정의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보다 더 깊은 지옥으로 빠져야 할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지요. 홈즈 선생이 뒤쫓고 있는 사람은. 홈즈는 싱긋이 웃으며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줄 의향이 있는 모양이지요. 하고 말했다. 그놈을 제 갈 곳으로 쳐넣을 수만 있다면 나는 무슨 일이든 기꺼이 하겠어요. 여자는 아주 무서운 기세로 말했다. 그녀의 결의에 찬 흰 얼굴과 번쩍이는 눈초리에는 무서운 중호가 깃들어 있었다. 남자에게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표정이었다. 나의 과거에 대해서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아니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된 것도 아델버트 구르너 때문이니까요. 그놈을 요절낼 수만 있다면 여자는 허공에 덤빌듯이 쥐어뜯으며 두 손을 들고 계속 말했다. 그 녀석이 계속 여자를 밀어넣은 그 지옥 속으로 쳐넣을 수만 있다면. 사정은 알고 있겠지요? 뚱뚱이 신웰에게서 들었어요. 또 바보 같은 여자의 뒤를 쫓아다니며 결혼하자고 한다면서요. 그것을 못하게 하고 싶은 거지요. 즉 선생은 그 귀신 같은 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가집 딸이 제정신으로 그놈과 목사님 앞에 서려는 것을 막아보자는 말씀이지요. 제 정신이 아닙니다. 그 사랑에 빠져 거의 미치다시피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 거의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도 개의치 않는 겁니다. 살인자라는 것도 말인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머나 강심장이군요. 헐뜯는 말인 줄 알고 상대하려 들지 않는 거지요. 증거를 들어대어 눈을 뜨게 할 수 없나요? 그렇게 할 테니 도와주시겠습니까? 바로 내가 좋은 증거가 아니겠어요. 내가 만나 어떤 꼴을 당했는지 직접 말해주면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해주겠느냐고요? 물론 해야지요. 분명히 해볼 만한 값어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한 나쁜 짓을 이미 다 고백하고 그 여자의 용서를 받고 있는 터이므로 그런 이야기는 믿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말입니다. 그놈이 아직 하지 않은 말을 알려주겠어요. 살인자라고 세상에서 떠든 일도 그 한 가지이겠지만 그 밖에도 내가 어슴푸레하게나마 알고 있는 일이 한두 가지 있어요. 언젠가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는 듯한 간지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니 시치미를 뚝 떼고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그자의 목숨도 한 달밖에 안 남았군 하고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나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 무렵은 그에게 푹 빠져 있었으니까요. 지금의 그 어리석은 여자처럼 그가 하는 일이 모두 좋게만 보였었지요. 그러다가 그만 그가 실수를 하고 말았지요. 그때 그의 거짓말에 속지만 않았더라면 나는 그 밤 안으로 도망쳤을 텐데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책 갈색 가죽 표지에 자물쇠가 달려 있고 겉에는 금으로 그의 문장이 들어 있는 책이에요. 그날 밤은 술이 좀 취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그런 것을 나에게 보여주었을 리가 없어요. 그게 무슨 책입니까? 홈즈 씨, 그는 여자를 수집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라면 나비나 나방을 수집할 텐데 그는 여자 수집을 자랑으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수집첩이었어요. 스냅 사진을 붙여놓고 이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상세히 써넣었더군요. 정말 더러운 놈이에요.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어찌 그런 것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델버트 구르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르너 때문에 몸을 망친 영혼이라는 제목을 붙여야 할 만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거야.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당신에게 도움이 될 책도 아니고 비록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남자와 헤어진 지 1년이 넘었어요. 그 무렵엔 그가 늘 놓아둔 곳을 알고 있었지만 모든 일에 아주 훌륭하고 깔끔한 남자라 어쩌면 지금도 안쪽 서재의 헌 책상 위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 사람의 집을 알고 계신가요? 서재에 들어가 본 일이 있습니다. 어머나, 그래요? 오늘 아침에 일을 시작한 셈치고는 수배가 그리 느린 편은 아니군요. 아델버트도 이번엔 마음을 놓지 못할 거예요. 바깥쪽 서재는 중국의 도자기를 장식한 방으로 창문과 창문 사이에 큰 유리 선반이 있는데 그곳 책상 뒤에 문속이 안쪽 서재지요. 그곳은 작은 방이지만 그는 여러 가지 서류를 거기다 넣어둔답니다. 도둑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아델버트는 그렇게 겁쟁이가 아니에요. 아마 사이가 나쁜 상대방이라도 그 말만은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킬 수 있어요. 밤에는 경보기가 있고 그리고 도둑이 노릴 만한 물건도 없어요. 있는 것은 진기한 도자기 정도이니까요. 그런 것은 함부로 훔칠 수 없지. 시넬 존스는 잠옷 전문가답게 말했다. 녹여버릴 수도 없고 그대로는 물론 팔릴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물건을 어느 장무라비가 사주겠어. 그건 그래. 홈즈가 말했다. 그럼 윈터 양,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한번 이리로 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당신이 말한 그 여자들을 만나볼 방법을 강구해 볼까 합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할 것도 없는 일이지만 의뢰자도 살해에 대해 그만두세요, 홈즈 씨. 나는 돈이 필요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진창 속에 빠뜨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진창 속에 빠진 그의 보기 싫은 얼굴을 구두로 짓밟아 주고 싶어요.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내 일만이 아니라 선생님이 그를 상대로 하시는 한 언제든지 도와드리러 오겠어요. 내가 있는 곳은 이 뚱뚱이가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헤어진 뒤 다음날 밤까지 나는 홈즈를 만나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스트랜드의 그 음식점에서 식사를 함께 했다. 그 자리에서 내가 그녀와 만난 데 대한 이야기를 묻자 그는 목을 움츠리며 이야기해 주었다. 단 그의 말투가 아주 무미건조하여 실제 대화에 맞지 않는 점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부드럽게 옮겨 쓰도록 하겠다. 쉽게 만날 수는 있었네. 왜냐하면 이번 약혼으로 빚어진 현재의 불화를 메우기 위해 모든 것을 2차적인 일로 돌리고 자식으로서의 절대적인 복종을 기꺼이 이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장군으로부터 기다리고 있다라는 전화가 있었고
윈터 양도 약속대로 와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노장군의 집이 있는 버클리 거리 104번지에서 마차를 내린 것은 5시 반이었어. 아주 날가보통 교회는 발치에도 가까이 못 올 정도의 저택이었지. 사람이 나와서 노란 커튼을 친 큰 객실로 안내했는데 들어가 보니 그 여자가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군. 아름다운 모습에 파리한 얼굴을 한가까이 하기 어려운 마치 산 위에 있는 눈사람처럼 사귀기 힘든 여자야. 뭐라고 하면 좋을까? 나로서는 그녀의 모습을 분명히 설명할 수 없지만 사건이 처리될 때까지 자네도 만날 기회가 있을 테니까 모든 것은 자네의 글재주에 맡기겠네. 분명히 미인은 미인인데 계속 높은 곳만 바라보고 있는 광신자적이고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아름다움이었어. 중세 명인이 그린 그림에서 가끔 본 일이 있는 얼굴이야. 그처럼 짐승 같은 자가 어떻게 그런 여자에게 마술을 뻗쳤는지 짐작도 안 가지만 신성한 것과 가축류, 야인과 천사라는 식으로 극과 극은 서로 끌어당기는 데가 있는 모양이지.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극단적인 것은 없다고 보네. 그녀는 물론 우리가 찾아온 목적을 알고 있었네. 그 악한이 일찌감치 우리에 대해서 말해두었기 때문이야. 윈터 양이 찾아온 데는 조금 놀란 모양이었는데 마치 경건한 순영원 원장이 문둥병 환자를 맞이하듯 우리를 각기 자리로 안내하더군. 자네도 거만해지려면 바이올렛 멜비를 보고 배우면 될 걸세. 잘 오셨습니다. 그녀는 마치 얼음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차갑게 말하더군. 성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찾아오신 것은 약혼자 구르너 남작을 비방하기 위해서이겠지요. 내가 여러분을 만나보기로 한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리 말씀드려둡니다만 무슨 말을 들어도 나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녀가 불쌍한 생각이 들더군. 더욱이 딸 같은 생각까지 들었네. 나는 그다지 웅변적인 편은 못 되지 않는가. 감정에 사로잡히는 일 없이 머리로 말을 하지. 그러나 이때미는 나의 성격으로 보아서 최대한의 다정한 말로 그녀를 설득했네. 결혼한 뒤에야 비로소 남자의 성품을 깨닫게 되는 여자의 입장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가를 피로 더럽혀진 손과 호색적인 입술로 달래는 대로 참고 살아가야 하는 여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알아듣도록 말했네. 무슨 일이건 하나도 빠짐없이 말했네. 모욕, 공포, 고민, 절망이 결혼이 지니고 있는 모든 예상되는 바를 말해 주었지. 그러나 아무리 입이 아프게 말해도 그녀의 상과 같은 볼에는 핏기조차 비치지 않았고 꿈을 꾸는 듯한 두 눈에는 아무런 감동도 나타나지 않더군. 나는 새삼 그 악한이 말한 후소감시가 얼마나 강한지에 놀랐네. 그녀는 높은 하늘에서 황홀한 꿈 같은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더군. 더구나 그녀의 대답은 분명한 것이었네. 꽤 참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나의 마음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델버트는 상당히 변화가 많은 길을 걸어왔으므로 남들에게서 심한 미움과 부당한 악평을 받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의 욕을 하고 갔습니다만 그것도 이젠 당신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물론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당신은 돈으로 고용된 탐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돈에 따라서 남작 편을 들 수도 있는 분이겠지요. 어쨌든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있고 그분도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뭐라고 한들 창문 밖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만큼도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분의 높은 품성이 비록 한때나마 흐려지는 일이 있다면 그 구름을 몰아내고 참된 진가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데리고 간 여자 쪽을 바라보며 이 젊은 부인은 누구이지요? 하고 묻더군. 제가 그 말에 대답을 하려고 하자 윈터 양은 마치 호요리 바람이 몰아치듯 퍼부었네. 누구냐고요? 그것은 내 입으로 말하지요. 그녀는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격정으로 입을 일그러뜨리며 말했네.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남자의 정부였어요. 그 남자에게 걸려들어 마음껏 희롱당한 뒤 쓰레기통에 버려진 몇백 명의 여자 가운데의 한 사람이지요. 보다마나 그렇게 될 터이지만 당신은 쓰레기통 속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이 되겠지만 그러는 편이 좋을 거예요. 내가 말해두지만 그런 남자와 결혼하는 날이면 그로서 마지막이에요. 틀림없이 죽게 될 거예요. 가슴이 빠개지게 하든가 목뼈를 부러뜨리든가 그것은 그 남자가 결정해 주겠지요.
이런 말을 하는 건 당신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죽든 살든 내가 알 바가 아니지요. 다만 남자가 미울 뿐이에요. 화풀이로나마 그가 나에게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해서 깨닫게 해주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런 일은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당신도 그런 얼굴을 하고 있을 것 없어요. 아가씨, 당신도 어느 날 문득 눈을 뜨고 보면 지금이나 보다도 훨씬 타락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그러자 드멜빌 양은 여기서 그런 말은 하지 말기로 합시다 하고 냉정하게 말하더군. 단 한마디만 말해 두겠는데 그분의 생애에는 세 시기가 있어 어떤 시기에 음모가 있는 여자와 관계를 가졌던 일이 있었다는 사실은 나도 알고 있으며 그 때문에 만일 무슨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뭐가 세 시기야? 정말 구제할 수 없는 바보로군. 이렇게 외치는 윈터 양의 말에 홈즈 씨,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하고 그녀는 점점 더 쌀쌀해졌네. 당신을 만나라는 아버님의 말씀을 따르기는 했습니다만 이 부인의 광란된 소리까지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듣지 윈터 양은 무섭게 덤벼들었네. 그때 내가 손목을 잡아 말리지 않았다면 아마 미운 상대의 머리를 미친 듯이 쥐어뜯었을 것일세. 나는 다행히도 구경꾼들이 몰려들기 전에 그녀를 마차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었다네. 정말 행운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지. 예. 왜냐하면 그녀는 화가 나서 미친 사람 같았기 때문이야. 나 자신도 동요하지는 않았지만 꽤 분개했어. 애써 구해주려는데 드멜빌 양은 아주 쌀쌀하고 무관심하게 굴었으며 얕잡아 보는 듯한 공손한 태도를 보인 것이 말할 수 없이 불쾌했기 때문이야. 이젠 자네도 지금까지의 경과를 다 알았겠지만 말할 것도 없이 이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겠지. 그런데 왓슨, 아무래도 필연적으로 자네의 도움을 받아야 할 테니까 자네와 연락을 취해야겠네. 특히 이번에는 저쪽에서 승부를 겨뤄오리라고 보니까 과연 그러했다. 저쪽에서 설마 비밀리에 그녀가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아델버트 그루너가 승부를 걸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때 신문파리가 들고 있는 플랜카드를 보고 영혼까지 공포에 떨던 그 지점을 지금도 이곳이라고 분명히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랜드 호텔과 체링 크로스 역의 중간에 외다리 신문파리가 저녁 신문을 팔고 있는 장소가 있다. 날짜는 앞서 적은 그 대화가 있은 지 이틀 뒤의 일이었다. 노란 종이 위에 시커멓게 무서운 말이 적혀 있었다. 셜록 홈즈 씨 괴한의 습격을 받다. 그것을 보고 나는 한동안 어이가 없어 멍청이 서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빼앗듯이 신문을 낚아챘던 일, 값도 치르지 않고 빼앗았으므로 신문파리에게서 좋지 않은 말을 들었던 일, 돈을 치르자마자 약국 앞에 서서 신문을 펼쳐들고 그 기사를 정신없이 읽었던 일 등을 두서없이 생각해낼 수 있다. 그때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유명한 사립 탐정 셜록 홈즈 씨가 괴한의 습격을 받았다. 아직 상세한 소식은 알 수 없으나 어젯밤 12시쯤에 일어난 사건으로 장소는 리벤트 거리의 로얄 카페 앞이다. 가해자는 단장을 든 2인조의 사나이로 홈즈 씨는 머리를 비롯해 여러 군데를 구타당하거나 찔렸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부상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한다. 사건 직후 홈즈 씨는 곧 차링 크로스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본인의 희망으로 베이커 거리에 있는 자택으로 옮겨 치료 중이다. 목격자에 의하면 가해자는 차림새가 수상쩍은 사나이였다고 하며 모여든 구경꾼들을 해치고 로얄 카페 뒷거리인 글래스 하우스 거리 쪽으로 도주했다고 한다. 범인은 평상시 홈즈 씨의 명민한 활동에 괴로움을 받던 일당일 것으로 경찰은 짐작하고 있다. 이 기사를 읽고 내가 곧 영업용 마차를 집어타고 베이커 거리를 향해 달린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가보니 유명한 외과의사 레슬리 옥쇼트 경이 홀에 있고 그 사람의 마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살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칼에 찔렸고 머리에 열상이 2군데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군데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몇 바늘인가 꿰맸습니다만 모르핀 주사를 놓았으니까 그대로 안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몇 분 동안의 면회라면 구태여 금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그의 허락을 받은 나는 어둑한 방으로 살그머니 들어갔다. 환자는 완전히 눈을 뜨고 가라앉은 듯한 낮은 목소리로 나의 이름을 불렀다. 해를 가리는 커튼을 4분의 3쯤 들이웠는데
햇살 한 줄기가 비스듬히 흘러들어와 붕대 감은 홈즈의 머리를 돋보이게 하고 있었다. 머리를 감싼 붕대 사이로 빨간 피가 스며 나왔다. 나는 머리맡에 걸터 앉아 그를 조용히 들여다보았다. 괜찮아, 왓슨. 그렇게 겁먹을 것 없어. 눈에 보이는 것만큼 나쁘지는 않아. 그는 힘없이 말했다. 그렇다면 천만다행이군. 자네도 알듯이 나는 봉수를 얼마쯤 하네. 방 위에만 한껏 힘을 기울여 왔지만 둘이서 덤벼드는 바람에 당한 거야. 내가 해줄 일이 있으면 서양 말고 말해보게. 물론 그 녀석이 한 짓이야. 자네가 괜찮다고만 하면 나는 그를 찾아가 낚아죽을 벗겨주고 싶네. 왓슨 고맙네. 그러나 경찰이 개입해주지 않는 한 우리의 힘으로만은 어쩔 수가 없네. 가해자의 도주로는 아주 잘 준비되어 있었네. 그들은 미리 계획하고 있었던 거야. 기다려주게. 나에게도 생각이 있네. 우선 먼저 할 일은 나의 부상을 과장해서 일주일을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라느니 뇌진탕이라느니 의식이 없다느니 하고 터무니없는 말을 퍼뜨리는 것일세. 왓슨, 더 심하게 말해도 상관없네. 하지만 레슬리 옥쇼트 경이 있자는가. 그 사람은 괜찮아. 그 사람의 새는 나의 나쁜 면만 보일 걸세. 그 점은 내가 잘할 테니까 걱정 말게. 그 밖에는 더 할 일이 없나? 글쎄, 신웰 존슨에게 말해주게. 그 여자를 찾아 몸을 숨기도록 전하라고 말이야. 그들은 지금쯤 윈터 양을 찾고 있을 걸세. 왜냐하면은 그 여자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야. 나에게 폭행을 가하는 형편이니까 그 여자를 그냥 놔두지는 않을 걸세. 급한 일일세. 오늘 밤 안으로 전해주게. 지금 곧 갔다 오겠네. 또 다른 일은 없나? 내 파이프를 테이블 위에 내놓아 주게. 담배통도 그래. 됐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리로 와주게. 전략을 짜기로 하세. 그날 밤 나는 존슨을 만났다. 존슨에게 나는 윈터 양을 조용한 교회로 데리고 가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숨겨두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6일 동안 세상에서는 홈즈가 생사의 경지를 헤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용태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으며 신문 기사도 좋지 않았다. 그러나 매일 찾아가는 나로서는 그처럼 나쁘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그의 강한 체질과 의지력이 놀라운 작용을 보였던 것이다. 회복이 너무 빨라서 그는 나에게도 감추려는 듯 했으며 사실 나로서도 뜻밖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빨리 좋아지는 게 아닌가 하고 때로는 의심을 해보기도 했다. 7일째 되는 날 실을 뽑았다. 그날 저녁 신문에는 홈즈의 상처가 재발했다고 나와 있었다. 같은 신문에 그의 용태와 어찌 되었든 관계없이 꼭 알아야 할 기사가 있었다. 금요일에 리버풀을 출범하는 큐너드사의 루리타니아 호의 성액 속에 아델버트 구르너 남작의 이름이 있었던 것이다. 눈앞에 다가온 드멜빌 장군의 외동딸 바이올렛과의 결혼식 전에 꼭 정리해야 할 경제 문제가 미국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셜록 홈즈는 차가워 보이는 창백한 얼굴로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이 소식에 몹시 충격을 느끼는 모양이었다. 금요일이라고? 사흘밖에 안 남았군. 위험하다고 여기고 도망치는 게로군. 내가 놓칠 것 같은가? 천만에 절대로 놓치지 않아. 그런데 왓슨, 자네에게 꼭 부탁할 게 있네. 무슨 말이든 다 하게. 앞으로 24시간